자, 은행 대기 자금이 15조 원이 이탈해서 주식 등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걸 머니무브 현상 이렇게 네. 표현을 하던데요. 이거는 증시 쪽에는 좋은 영향을 주겠네요. 예, 그러니까 수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외국인 수급은 환율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원화가 강하면 당연히 들어오죠. 근데 우리나라 수급은 국내 개인 투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때는 금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가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이달 들어 15조 원이나 감소했고요. 이게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주식으로 들어온 게 8조 원이 옮겨갔어요. 실제로 한 절반 정도가. 뭐 나머지도 부동산 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8조 원이나 단기간에. 그래서 머니무브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그럼 지금 한국 증시는 여러 면에서 좀 계속 좀 좋은 게 정부가 뭐 상법 개정한다는 얘기도 있고 돈 푸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 돈 들어오죠.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머니무브 현상이 더 이어질 것 같고, 옛날처럼 금리가 갑자기 막 가파르게 오르면 다시 영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고, 실제 근데 22년도에 그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금리 높았을 때 영 머니무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저축은행 같은 거 막 5% 넘었잖아요. 막 정기예금 금리가 뭐 시중은행도 4% 주고. 그러니까 굳이 주식 안 하고 빼서 다시 이쪽으로 넣어버린 거죠. 결국 지금 은행에다가 맡겨서 보는 이익보다 이쪽 시장이 더 수익이 크겠다라는 그죠. 판단이 서신 거네요. 너무 금리가 낮잖아요. 지금 또 최근에는 2% 초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머니무브 현상은 어쨌든 뭐 다른 이유를 떠나서라도 국내 증시를 이걸 받쳐줄 굉장히 좋은 수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수급이 계속 이어지려면 주주가치훼손 등의 이런 그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덜 나와야 되는데, 비올하고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비올이 뭐 무슨 문제지 이러실 수 있어요. 주가 올라가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게, 그 비올뿐만 아니라 많은 미용기기 회사들이 상폐가 됐어요. 뭐냐면 자진 상폐죠. 그러니까 자진 상폐 뭐냐면 주식 수를 일정 비율 이제 갖게 되면 뭐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 가져야 될 거예요. 자사주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체가 대주주가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 상장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자진 상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장돼 있으면 불편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막 규제도 받아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그냥 내가 100% 다 가지고 그냥 나 비상장 해버리겠다. 이런 경우 이러고 싶을 때 너무 좋은 기업일 때 야 그냥 나만 배당 가져가자. 그러니까 예전에 IPO 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서 기업을 키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뭐 성장했으니까 내가 다 가져갈게. 바깥에 있는 주식들을 다 내가 사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는. 그리고 이제 배당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지분을 다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소액주주 지분을 12,500원에 사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지금 현재가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가장 최고가니까 누구도 손해는 안 보거든요. 주가 실제 올랐습니다. 그럼 소액주주는 다 팔았잖아요. 네. 소액주주는 이제 비율이 잘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비율이 너무 알짜이세요. 이게 진짜 놀라지 마실 게 영업이익률이 62%짜리 회사고요. 엔비디아급이네요. 네,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 그러죠 보통. 네. 워런 버핏이 15%만 돼도 위대하다 그랬는데 무려 44. 그리고 매년 성장하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고주파 이렇게 쏴서 하는.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요? 그게 원천 기술이라 특허 소송 몇 번 걸어가지고 다 이겨가지고 원천 특허를 갖고 있어요 또. 그래서 정말 주주분들이 이 회사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성장하고 막 몇십 % 성장하는데 단 10% 오르고 상폐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액 주주분들은 이 회사 성장을 이제 더 이상 향후할 방법이 없어요. 비율 주주분들은 나 10% 수익 났는데 역사상 최고가에 난 팔고 나가네. 이걸로 그냥 아예 기분 좋다. 나는 이제 수익 다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2배, 3배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 성장하면.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액 주주분들이 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파시면 안 된다. 이걸 실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을 지금보다 10% 높게 파는 걸로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보다는 상패 안 돼를 막아주는 게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더 저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이거를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이게 안 되면 상패 안 돼요.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증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올이라 해서 정말 한다고 믿으신다면 주주분들은 요걸 팔지 마시고 공개 매수에도 응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게 저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더 좀 시간 지났지만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해요. 물적 분할 안에서 좀 다행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이 물적 분할을 가정한 저는 인적 분할 같아요. 왜냐하면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하는데 하나는 지주사고 하나는 사업회사입니다. 이 사업회사가 알짜예요. 그 흔히 리주라는 사업 있죠. 연어의 생식세포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네. 그 엄청 히트 쳐가지고 주가가 한 몇 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주분들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계속 주가 오르고. 근데 갑자기 인적 분할을 합니다. 두 개를 떼네요. 근데 이 비율이 너무 황당합니다. 진짜 알짜가 파마리서치잖아요. 신설에서 사업회사. 요게 25.72밖에 안 돼요. 내가 100조 갖고 있으면 요거 지분은 25만 원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껍데기일 수 있어요. 지주사. 거기는 74.28.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는 75주를 주고 진짜 가치 있는 회사를 25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주시라면 이게 허용이 되시겠어요? 이게 뒤바뀌면 좀 인정할 수 있어요. 만약 이 비율이 요 파마리서치를 75를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데 이게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납득이 안 됐네요. 네. 18% 정도 빠졌네요 주가가. 그거 그날 발표하고 폭락해 나서.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인적 분할이냐? 이건 대주주만 위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유가 기업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상법 개정은 이런 짓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소액주주가 피해 보잖아요. 이러면. 자,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는 2개 보내주셨던데요. 네.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신한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님이 유동성 랠리에서 생기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을 너무 정확히 짚어주셔서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현재 랠리는 유동성 랠리래요.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돈의 힘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요, 기업 실적이나 뭐 매크로, 미국경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시죠? 미국장이 빠지건 이란에서 전쟁이 나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요, 증시가. 그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에요. 실적은 보조수단이에요. 돈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랑 진짜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결국 근데 여기다가 지금 금리 인하까지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자산 가치가 좀 오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잉여 유동성이 되게 많아지고 있대요. 돈이 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PBR이나 PER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확실한 유동성 장세다. 다만 이때 이제 조심할 건요. 고점은 언제 나오냐면 지수 고점은 금리가 결정한대요. 유동성 장세는.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21년도 1월에 한국의 3년물 금리가 한번 올랐을 때가 있대요. 그때 한번 증시가 한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했을 때가 있어요. 21년 7월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그때 금리 낮추다가 그때부터 이제 21년도 하반기에 장이 사실은 되게 안 좋았어요. 한국 증시. 계속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반대로 22년에 올렸거든요. 금리를. 그리고 22년에 미국도 급락해 버렸죠.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긴축 시그널이 나오면 조심해라. 근데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하고는 뭐 초기니까. 그러니까 언제 고점 나올지는 금리가 결정한다. 요거를 꼭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장세는 유동성이고 유동성 장세는 개인 투자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랠리에서는 개인을 보시고 개인들이 아직 사실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게 돈은 들고 계신데 투자를 지금 못 하세요. 왜 자꾸 오르니까 못 들어가세요 지금. 이미 올랐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기다리고 계신데 아직 개인들은 안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KB증권의 이은택 이다운 연구원님이 금융주 강세 사이클의 20년 주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뜨겁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요 KB증권은 원전 금융 방산을 타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금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증권주 얘기도 한번 해드렸지만 결국 금융 섹터가 2007년 고점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다. 여전히 좀 낮은 상태에 있고 아직도 이번에 상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 증권주가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가 어쨌든 상승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과거에도
어쨌든 이 금융주가 올랐을 때 지금과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워낙 강세기의 금융주가 되게 강했대요. 그래서 1986년, 88년, 2005년, 2007년이 대표적인 원화 강세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원화 강세 시절이죠. 예, 이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 금융주나 증권주가 사이클이 되게 좋았다. 예, 그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장세 그리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배경 그게 또 원화 강세랑 또 맞물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참고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대요. 맨 마지막에 그걸 좀 근데 그래프가 실제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예, 집값이 오르면 주거비가 올라서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 낳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23년도가 출산율이 또 0.7명으로 최저인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2022년도에 주식과 코인이 폭락했던 시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주식과 코인은 폭락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좀 적었는지 그 의도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똑같아요.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정부의 또 대명제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부양은 일회성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천을 넘은 국내 시장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3천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수 그냥 하나의 지수인데 의미가 다르죠. 2천과 3천은. 우리는 거의 2000 시대에 살았잖아요. 지난 몇십 년은 2천만. 근데 앞에 3자가 진짜 이제 바뀐다는 건 한국 증시에 뭐가 바뀐 거예요. 구조적인 뭐가 하나가. 근데 물론 여기서 또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주가 오르는 건 세 가지거든요. 성장 기대감. 성장 기대감 있죠. 지금 AI라는. 또 한 가지가 뭐죠? 돈 풀기. 유동성. 마지막 연결고리가 항상 없었어요. 주주환원. 그죠? 주주환원과 소액주주 가치 훼손. 근데 이번엔 이게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3자는 의미가 저는 정말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3자가 물론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유지가 돼서 이제 3천이 고점이 아니라 좀 바닥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 근거 원인은 계속 강조했지만 소액주주 가치 증가. 네, 저는 그걸 좀 기대하고 있어서 3천의 시대 이번에 3천은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고 여러분들도 뭔가 좀 한국의 구조가 한국 증시 이제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 아니고 국장에 장기 투자하는 시절이 이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원년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더 높아질지도 기대하면서 저희는 염블레 비밀노트 오늘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